안녕하십니까. 전하토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2022년 제1회 폐기물 처리기사 최근 기출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를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문제 1번입니다. 소각론의 열부하가 5만 kcal per 미터의 삼성아오이며 쓰레기의 발열량이 1400kcal per kg이다. 쓰레기의 양이 10,000kg per day라고 할 때 로의 부피를 계산하시오. 단 1일 8시간만 가동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소각루의 열부하예요. 자, 먼저 팁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열부하의 단위가 kcal per 미터의 삼성아오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kcal per hour라는 단위는 뭐를 의미하느냐면 발열량 곱하기 쓰레기의 양을 의미해요. 여기서 쓰레기는 폐기물이 되겠죠. 자, 그리고 미터의 삼성이라는 것은 로의 부피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단위의 의미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공식을 외울 필요 없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어요. 먼저 열부하가 5만 kcal per 미터의 삼성 아워. 여기서 kcal per hour가 발열량 곱하기 쓰레기 양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발열량이 1400kcal per kg이에요. 그리고 쓰레기의 양이 10,000kg per day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열부하의 시간 단위가 hour죠. 그리고 지금 쓰레기가 시간당이 아니고 하루당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시간 단위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지금 작업 시간이 하루 몇 시간? 8시간. 따라서 하루 8시간을 반드시 보증을 해 주셔야 되죠. 문제 조건에서 가동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연속적으로 가동한다. 아니면 단서가 없으면 하루는 몇 시간이죠? 24시간. 그래서 24시간을 보정하시면 됩니다. 나누기 로의 부피 미터의 삼성이죠. 따라서 로의 부피를 계산하시게 되면 35미터의 삼성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위의 의미만 잘 기억을 하고 있으면 공식을 굳이 암기를 하지 않고도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문제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2번에 보시게 되면 함수율이 90%, 하수 설러지와 함수율이 30%인 톱밥을 혼합해서 함수율이 55%인 퇴비 100kg을 만들고자 한다. 필요한 하수 설러지의 양과 톱밥의 양을 계산하시오. 자, 지금 하수 설러지와 톱밥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혼합 공식을 이용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혼합 공식은 하수 설러지에 해당하는 함수율과 하수 설러지의 양, 그리고 톱밥에 해당하는 함수율과 톱밥의 양을 곱하고 더한 다음에 뭐의 합으로 나눠주죠? 하수 설러지와 톱밥의 양으로 여러분들이 나눠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혼합을 했을 때 함수율을 얼마로 만들려고 하느냐면 55%로 만들려고 해요. 그럼 CM이 55%가 되겠죠? 자, 그리고 문제 조건 자체 내에서 하수 설러지량을 우리가 하수 설러지량을 뭐라고 뒀느냐 하면 Q1이라고 뒀어요. 그러면 하수 설러지량을 Q1으로 뒀으니까 톱밥의 양은 얼마가 되겠죠? 하수 설러지량과 톱밥을 합치면 100%로 나타내면 100%가 되겠죠. 자, 따라서 하수 설러지량을 Q라고 나타내면 지금 톱밥을 우리가 얼마로 나타냈냐면 Q2로 표현을 했어요. 자, Q2로 표현을 하면 이 Q2라는 값은 두 개를 합쳤을 때 100이라고 봤을 지금 여기서 퇴비 100kg을 만든다고 하니까 100kg에서 Q1을 빼면 톱밥 Q2라는 값이 되는 거죠. 어차피 하수 설러지량과 톱밥을 합쳐서 퇴비를 만드는데 그 퇴비를 얼마를 만드느냐 하면 100kg을 만든다고 우리가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식을 대입을 했을 때 Q1이든 Q2든 하나로 통일을 해서 우리가 대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수 설러지량을 Q1이라고 봤을 때 톱밥을 우리가 Q1으로 바꾸려고 하면 전체 퇴비를 만들고자 하는 퇴비의 양이 100kg이니까 100kg 마이너스 Q1으로 바꿔서 대입합니다. 따라서 Q1 곱하기 함수율이 90%, Q2는 100 마이너스 Q1이죠. 여기서 100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퇴비양 100kg이 되는 거죠. 100kg 마이너스 Q1, 함수율이 30%예요. 나누기 Q1 플러스 100 마이너스 Q1. 따라서 식을 정리해서 Q1을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이 Q1이라는 것은 하수 설러지량 41.67kg이 됐어요. 그러면 톱밥을 계산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전체의 퇴비가 얼마를 만드는 거죠? 100kg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100kg에
Q1 41.67kg을 빼주면 Q2라는 톱밥의 값이 58.33kg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조건에서는 여러분들이 하수설러지량과 톱밥의 양을 나타냈을 때 하나를 Q1으로 두는 거죠. 두 개 중에 아무거나 둬도 관계없어요. 그래서 하수설러지량을 Q1으로 둔다면 톱밥을 나타냈을 때는 톱밥을 Q2라고 표현하면 우리가 문자가 다른 두 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1차 방정식을 통해서는 계산을 해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톱밥을 Q1으로 바꾼다고 하면 우리가 퇴비양이 100kg을 만들려고 했으니까 하수설러지량을 Q1으로 나타내면 톱밥은 100-Q1으로 나타내서 우리가 식을 풀이할 수 있다는 것만 기억을 잘 해주시면 문제를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3번을 보겠습니다. 문제 3번을 보시게 되면直径이 30cm, 유효 높이가 10m의 원통형 백필터를 사용해서, 여기서 백필터라는 것은 여과 집진 장치입니다. 유량이 20m의 삼성/s이고 분진 농도가 5g/m의 삼성인 배기가스를 처리하려고 한다. 여과 속도를 2.0cm/s로 할 경우에 백필터의 소요 개수를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자, 그럼 먼저 팁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백필터라는 것은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이렇게 원통형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이 값을 D라는 직경, 그리고 이 값을 우리가 길이 또는 유효 높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럼 여기에서 백 한 개의 면적을 계산을 해보면 한 개의 면적은 πdl로 계산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n 개의 면적은 어떻게 되느냐? n 개의 면적은 πdl 곱하기 n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식을 나타냈을 때 유량 Q는 면적 곱하기 속도예요. 그래서 지금 n개의 면적이 πdln이 되는 거죠. 그리고 속도라는 것은 이동하는 속도, 곱하기 여과 속도니까 VF. 따라서 개수를 계산하시오 그러면 n에 대한 식으로 정리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Q와 VF의 시간 단위가 일치를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개수를 나타냈을 때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완전 올림을 해야 된다는 것만 주의를 해주시면 돼요. 자, 따라서 먼저 Q라는 값이 얼마죠? 20m의 삼성/s입니다. 그리고 파이는 계산기에 그대로 있으니까 계산기에 있는 파이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 D라는 직경이 30cm예요. 30cm는 0.3m죠. 그리고 L, 유효 높이가 10m. 그리고 VF, 이동하는 속도가 2.0cm/s예요. 센티미터를 미터로 환산하게 되면 0.02 m/s가 되는 거죠. 자, 따라서 계산하시면 106.10이 나와 있어요. 첫째 자리에서 완전 올림이니까 첫째 자리에서 숫자 1, 2, 3의 값이 있으면 한 자리로 올려주죠. 그래서 107개가 정답이 된다는 거. 자, 그리고 문제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에 보시면 인구수가 20만 명인 어떤 도시에서 쓰레기 발생량이 1.5kg/인일이고 발생되는 쓰레기의 인부 50명이 수거 운반했을 때 MHT를 계산하시오. 단 1일 작업 시간은 8시간으로 문제가 주어졌어요. 그럼 여기서 MHT라는 게 뭐냐면 팁에도 있는 것처럼 man, hour, ton이에요. 여기서 man이라는 것은 수거 인부수, hour라는 것은 수거 인부수가 작업하는 시간, 그리고 ton이라는 것은 수거 양이거든요. 그러면 먼저 수거 인부수가 지금 몇 명으로 주어졌죠? 수거 인부수는 지금 50명이에요. 50명. 그래서 수거 인부수 50명 곱하기 하루에 작업하는 시간은 8시간입니다. 그리고 쓰레기의 수거 실적. 그럼 쓰레기의 수거 실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쓰레기 발생량과 일치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쓰레기 발생량은 하루에 한 사람이 배출되는 쓰레기 양이 1.5kg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인구수가 몇 명이냐면 20만 명. 그러면 1.5kg/인일에 20만 명을 곱했어요. 그러면 하루에 1.5kg에 20만 명. 그래서 kg/1 이렇게 단위가 나왔어요. 자, 그런데 MHT에서 T라는 것은 단위가 뭐냐면 톤이거든요. 톤. 그래서 kg을 톤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얼마를 곱해주느냐 하면 10의 -3승을 곱해주면 돼요. 따라서 10의 -3승을 곱해주게 되면 우리가 kg 자체가 톤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값을 계산을 하시게 되면 얼마가 되느냐 하면 1.33 MHT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심할 것은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쓰레기의 발생량이나 수거 실적이 예를 들어서 연간으로 나와 있어요. 연간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작업 시간도 연간으로 여러분들이 고쳐야 돼요. 근데 지금 문제 조건에서는 쓰레기의 발생량이 하루당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두 개의 단위가 동일하죠. 하루당으로. 그래서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 만약에 말씀드린 것처럼 쓰레기의 수거 실적이 연간으로 나오면 작업 시간도 연간으로 여러분들이 고쳐서 값을 계산해야 된다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죠. 따라서 동그라미 친 두 개의 시간 단위가 항상 일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MHT라는 것은 수거 효율을 나타내는 값인데, MHT의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수거 효율이 높고, MHT의 값이 크면 클수록 수거 효율이 낮다. 이렇게 효율이 떨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문제 5번을 보겠습니다. 문제 5번에 보시면 폐기물을 분석한 결과 탄소가 11.7%, 수소 H가 1.81%, 산소 O가 8.76%, 황 S가 0.03%, 질소 N이 0.39%, 염소 CL이 0.31%, 수분 65%, 회분 12%이다. 단 공기 B는 2.0이다. 1번 이론 공기량을 계산하시오. 2번 전체 발생 가스량을 계산하시오. 3번에 전체 발생 가스량을 기준으로 발생되는 염화수소의 농도를 계산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값을 먼저 살펴보시게 되면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염화수소의 농도를 계산을 하잖아요. 그럼 염화수소의 농도를 계산했을 때 전체 발생 가스량 중에 염화수소가 차지하는 양으로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체 발생 가스량이라는 게 뭐냐면 실제 섭연소 가스량, GW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GW를 구하는 공식에 보면 MA0 플러스 5.6H 플러스 0.75 플러스 0.8N 플러스 1.244W거든요. 따라서 이 GW를 구할 수 있는 조건을 찾아 들어가는 거죠. 그럼 지금 문제 조건에서 M이라는 공기비는 주어졌어요. 얼마로 주어졌죠? 2.0. 자, 그럼 이론 공기량을 계산합니다. 최적으로 지금 문제에서 나와 있으니까 N 미터의 삼성이 나와 있다는 소리는 최적이라는 뜻입니다. 최적으로 이론 공기량은 8.89C 플러스 26.67 H-8분의 0 플러스 3.33S 단위는 N 미터의 삼성 per 킬로그램입니다. 아주 자주 쓰기 때문에 우리가 가스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또는 실제 공기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론 공기량을 계산하니까 이 공식은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8.89C, C가 탄소죠. 지금 탄소가 몇 퍼센트죠? 11.7%. 따라서 0.117을 대입합니다. 그리고 H가 지금 수소 1.81%예요. 그래서 0.0181. 그리고 O가 산소죠. 산소가 8.76%입니다. 따라서 0.0876. 그리고 3.33S. S가 황이에요. 황의 퍼센트가 0.03%니까 0.0003을 대입을 하시면 되죠. 퍼센트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100으로 나눈 값을 100으로 나누면 몇 퍼센트가 없어져요. 따라서 이론 공기량은 1.23 N 미터의 삼성 per 킬로그램이 되죠. 따라서 전체 발생 가스량 GW를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M이라는 공기비가 2.0으로 주어졌어요. 자, 그리고 이론 공기량 계산했죠. 1.23 N 미터의 삼성 per 킬로그램 플러스 5.6 H의 함량이 얼마 있죠? 1.81%니까 0.0181을 대입하시면 되죠. 그리고 플러스 0.75 O의 함량이 8.76%니까 0.0876 그리고 0.8N N의 함량이 0.39%예요. 그래서 0.0039 플러스 1.244W W가 수분입니다. 수분이 65%니까 0.65를 대입하시면 전체 발생 가스량이 3.43 N 미터의 삼성 per 킬로그램이 나왔어요. 그러면 HCl을 계산을 했을 때 가스량은 계산했어요. 전체 발생 가스량은 GW니까 3.43 N 미터의 삼성 per 킬로그램이에요. 그러면 HCl의 양은 염소에 의해서 발생을 하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 HCl 1kmol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분자량은 36.5kg, 그때의 최적은 22.4 S미터의 삼성이에요. 그래서 최적으로 나타내게 되면 36.5kg 분의 22.4 N미터의 삼성으로 표현을 하면 단위가 동일하죠. 가스량과 단위가 동일해야 되거든요.
여기에서 연소의 함량을 곱하면 HCl의 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분자분모의 단위가 동일하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ppm으로 계산했을 때는 100만 분율 곱하기 10의 육성, 퍼센트로 계산했을 때는 100분율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 되죠. 따라서 지금 염소의 함량이 문제에서 0.31%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염소의 함량을 넣는 거죠. 0.31%라고 그랬으니까 0.0031을 대입을 해서 최종적으로 곱하기 10의 육성을 하면 ppm,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퍼센트라는 값으로 우리가 값을 낼 수 있죠. 따라서 554.66ppm이라는 값이 산출이 되는 거죠. 자, 이 문제 조건에서는 염화수소의 농도를 계산했을 때 전체 발생 가스량이 GW, 실제 섭연소 가스량이라는 거, 그리고 HCl의 값이라는 것은 HCl 1kmol을 기준했을 때 분자량은 36.5kg, 그때의 최적은 22.4로 항상 정해져 있어요. 22.4 N미터의 삼성이라는 값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거죠. 36.5kg은 어디서 나왔느냐? HCl의 분자량이에요. H의 원자량 1, 염소의 원자량이 35.5가 되는 거죠. 그래서 36.5가 HCl, 염화수소의 분자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문제 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6번에 보시게 되면 인구가 15만 명인 도시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양은 하루에 1.5kg per 1이며 밀도는 380kg per m의 삼성이다. 이 쓰레기를 압축하면 처음 부피의 3분의 1로 되며 분할할 경우에서는 압축 시 부피의 3분의 1 용적이 다시 축소되었다. 트렌치법으로 매립할 경우에 분쇄 처리가 압축 처리에 비해서 1년간 얼마만큼의 면적 축소가 가능한지 계산하시오. 단 트렌치 깊이는 각각 5m이며 기타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자, 일단 우리가 연간 매립 면적을 계산했을 때 폐기물의 발생량 곱하기 부피의 감소율이 있으면 폐기물의 발생량의 부피의 감소율을 보정을 해요. 부피의 감소율을 보정하는 방법은 1 마이너스 부피 감소율입니다. 나누기 밀도 곱하기 깊이. 여기서 깊이라는 것은 매립고를 뜻하는 거죠. 매립하는 높이를 의미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압축해서 용적이 3분의 2로 된 경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압축을 하면 처음 부피의 3분의 2가 된다고 그랬죠. 3분의 2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3분의 2로 된다고 그랬으니까 부피가 줄어드는 것은 3분의 1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자, 따라서 폐기물의 발생량은 하루에 1.5kg per 인일, 하루에 한 사람이 1.5kg을 배출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럼 인구수가 몇 명이냐면 15만 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매립 면적은 연간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하루를 연으로 고치기 위해서 1년은 365일을 보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1 마이너스 부피 감소율. 여기서는 3분의 2로 부피가 줄어든다고 그랬으니까 3분의 2를 곱하시면 돼요. 이제 부피가 줄어서 3분의 2가 된다고 했으니까, 그죠? 자, 나누기 밀도가 380kg per m의 삼성. 그리고 매립고가 지금 얼마죠? 5m입니다. 따라서 계산하시게 되면 28,815.7895 제곱미터 per 연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조건은 뭐냐 하면 우리가 분쇄 처리를 해요. 분쇄 처리를 해서 압축 처리에 비해서 이제 분쇄 처리를 하게 되면 압축 처리에 비해서 얼마만큼 면적이 축소되느냐고 그랬어요. 그러면 분쇄 처리를 하게 되면 지금 문제 조건에서 여기서 분쇄 처리를 하는 경우에서는 압축 시 부피에 얼마가 되느냐 하면 3분의 1의 용적이 다시 감소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3분의 1의 용적이 감소한다고 그랬으니까 3분의 2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동일하게 계산을 해보시면 자, 1번에서 계산은 압축해서 우리가 매립 면적을 계산을 해보니까 28,815.7895 제곱미터 per 연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면적에 얼마만큼 줄었다는 거죠? 3분의 1이 다시 줄었다는 소리예요. 3분의 1이 줄었다는 소리니까 3분의 2가 됐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28,815.7895 제곱미터 per 연 곱하기 3분의 1이 줄었다고 했으니까 1 마이너스 3분의 1을 해서 곱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 값 대신에 3분의 1을 곱해서 계산해 주셔도 돼요. 자, 그럼 얼마가 나오느냐면 19,210.5263 제곱미터 per 연이죠. 따라서 여기서는 면적의 축소를 계산을 하니까 1번 값에서 2번 값을 빼주시면 돼요. 따라서 압축을 했을 때 소요 면적과 그리고 분쇄를 했을 때 소요 면적의 차를 계산하는 문제니까
최종적으로 정답은 9605.26제곱미터/연이라는 값을 우리가 산출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매립 면적을 구하는 식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겠지만은 압축해서 용적이 3분의 2로 된다고 그랬으니까 1 마이너스 부피 감소율 자리에 3분의 2를 대입하는 거고, 자, 그리고 분쇄를 하니까 3분의 1이 감소했다고 그랬어요. 이 경우에서는 1 마이너스 부피 감소율 자리에 1 마이너스 3분의 1을 대입해서 계산을 해 주시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1번에서 압축을 했을 때 우리가 소요 면적을 계산을 했잖아요. 그러면 분쇄를 한 경우에서는 압축을 했을 때 소요 면적의 3분의 1이 다시 줄어든다고 그랬으니까 1번 값을 그대로 이용을 해서 1번의 매립 면적의 값을 그대로 이용을 해서 1 마이너스 3분의 1만 보정을 해주시면 바로 분쇄했을 때 매립 면적이 산출이 된다는 거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보다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문제 7번을 보겠습니다. 소각과 열분해의 정의를 간단하게 서술하시오. 우리가 소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태우는 거죠. 반면에 열분해라는 것은 뭐냐면 소각은 이제 우리가 산소를 이용하는 거고, 그리고 열분해라는 것은 거의 산소를 이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연료를 생산해내는 공정을 열분해라고 합니다. 먼저 소각을 보시면 폐기물의 가장 차이가 산소를 충분히 공급을 하느냐, 산소가 거의 없느냐. 열분해 같은 경우에서는 무산소 또는 산소가 부족한 상태. 그래서 산소 공급 여부가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거죠. 자, 계속해서 소각을 보시면 폐기물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해서 고온 상태에서 연소하여 폐기물의 감량화와 소각열을 회수해서 이용하는 공정이 소각. 그리고 열분해는 폐기물을 무산소 또는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고온으로 가열하여 기체, 액체, 고체 상태의 연료를 생산해내는 공정.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각과 열분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충분하게 산소를 공급을 하느냐, 아니면 산소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반응을 시키느냐가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8번에 보시면 크롬은 삼각크롬과 육각크롬으로 존재하는데 육각크롬의 이온 형태를 두 가지만 쓰시오 그랬어요. 자, 풀이에 있는 것처럼 육각크롬의 우리가 이온 형태는 CR542- 그리고 CR2O7E- 이렇게 두 가지로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9번 고형화의 목적과 적용 대상 물질을 세 가지를 쓰시오. 고형화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고체화, 폐기물을 고체화를 시킨다는 거죠. 왜 고체화를 시키느냐? 목적을 보게 되면 지금 유해 폐기물이겠죠. 주로 유해 폐기물의 물리화학적인 안정화와 그리고 안전화를 우리가 목적으로 고형화 처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적용 대상 물질은 주로 뭐냐면 유해 물질이니까 중금속, 그리고 방사성 폐기물, 그리고 할로겐 화합물이 됩니다. 유해 폐기물의 물리화학적인 안정화와 안전화를 목적으로 하고, 그리고 주로 중금속이나 방사성 폐기물, 할로겐 화합물처럼 독성이 있는 물질에 주로 적용을 하는 게 고형화 처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1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선택적 촉매 환원법과 선택적 무촉매 환원법의 특징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1번 초기 90% 정도, 2번에 30에서 70%, 3번에 850에서 950도씨, 4번에 250에서 400도씨, 5번에 배경 현상, 6번에 압력 손실이 크다, 7번에 거의 없다, 8번에 제거 가능. 그래서 선택적 무촉매 환원법과 선택적 촉매 환원법에서 저감 효율, 그리고 운전 온도, 다이옥신 제거, 단점을 보기에서 찾아서 여러분들이 기재를 하라는 뜻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선택적 무촉매 환원법에서 저감 효율을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저감 효율은 선택적 촉매 환원법이 훨씬 저감 효율이 높아요. 그래서 저감 효율을 이제 측면에서 보게 되면 1번과 2번이죠. 초기 90% 정도, 그리고 2번 30에서 70% 정도 두 개를 찾아 넣는 건데, 효율이 선택적 촉매 환원법이 효율이 높으니까 선택적 촉매 환원법에서는 1번에 초기 90% 정도가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선택적 무촉매 환원법에서는 효율이 낮기 때문에 30에서 70%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운전 온도입니다.
자, 지금 운전 온도도 마찬가지 두 가지로 나와 있죠. 3번에 850에서 950도씨, 4번에 250에서 400도씨. 따라서 하나는 운전 온도가 높고 하나는 운전 온도가 낮아요. 따라서 선택적 무촉매 환원법과 선택적 촉매 환원법이 있는데, 촉매를 이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촉매 자체가 반응 온도를 낮게 하면서 반응을 촉진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촉매를 이용하는 방법이 반응 온도가 낮고, 촉매를 이용하지 않으면 반응 온도가 높아요. 따라서 선택적 촉매 환원법은 촉매를 이용하니까 온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250에서 400도씨. 반면에 선택적 무촉매 환원법은 촉매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온도가 높아요. 그래서 850에서 950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이옥신의 제거. 다이옥신의 제거에서는, 자, 다이옥신의 제거가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를 나타내는 거죠. 자, 우리가 다이옥신 같은 경우에서는 주로 선택적 촉매 환원법을 이용해서 제거할 수 있고, 반면에 선택적 무촉매 환원법에서는 다이옥신을 제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선택적 무촉매 환원법에서는 다이옥신의 제거가 거의 없고, 반면에 선택적 촉매 환원법에서는 제거가 가능하다를 기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단점에 보시게 되면, 단점에는 5번에 벽연 현상이 있고 6번에 압력 손실이 크다는 게 있어요. 선택적 무촉매 환원법의 단점은 벽연 현상, 흰 연기가 발생한다는 거, 그리고 선택적 촉매 환원법에서는 압력 손실이 크다는 단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 중에 있는 내용 자체를 선택적 촉매 환원법과 선택적 무촉매 환원법 두 가지에 알맞게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넣어주시면 되죠. 이런 내용들을 한 번만 보시게 되면 다시 출제되면 그대로 답란을 작성할 수 있겠죠. 그리고 11번 폐기물의 발생량의 조사 방법 3가지를 쓰고 간단히 설명하시오. 자, 팁에서도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폐기물의 조사 방법과 폐기물의 발생량의 예측 방법 두 가지는 반드시 여러분들 명칭과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먼저 폐기물을 조사하는 방법 3가지를 보시게 되면 물질 수지법이 있고, 그리고 직접 개근법, 그리고 적재 차량 계수법이 있어요. 반면에 발생량을 예측하는 방법은 다중회귀 모델, 동적 모사 모델, 그리고 경량 모델 이렇게 3가지가 있으니까 반드시 종류와 설명을 꼭 서술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먼저 조사 방법을 보면 물질 수지법이라는 것은 시스템에 유입되는 쓰레기의 양과 유출되는 쓰레기의 양에 대해서 뭐를 세우느냐 하면 물질 수지를 세워요. 따라서 물질 수지를 세워서 발생되는 쓰레기의 양을 추정하는 방법이 물질 수지법. 반면에 직접 개근법이라는 것은 주로 국내 대형 소각장이나 위생 매립장에서 주로 적용하는 방법인데, 국내 대형 소각장 및 위생 매립장에 반입되는 쓰레기의 양을 주로 측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적재 차량 계수법은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의 쓰레기 수거 차량의 대수를 조사를 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적재 차량 계수법이니까 쓰레기 수거 차량의 대수를 조사하는데, 여기에 폐기물의 겉보기 비중을 보정해서 질량으로 환산한 다음에 폐기물의 발생량을 조사하는 방법이 적재 차량 계수법입니다. 자, 그리고 폐기물의 발생량을 예측하는 방법은 다중회귀 모델, 동적 모사 모델, 경량 모델 3가지가 있고 내용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참고를 해서 꼭 기억을 하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12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대문자 D, 소문자 N, DM, 소문자 D, 소문자 N, DN. 침출수의 집 배수청 체상 분율과 매립지의 토양 체상 분율이다. 다음에 조건을 만족하는 값을 나타내시오. 자, 1번 침출수의 집 배수청 주변 물질에 막히지 않는 조건. 2번 침출수의 집 배수청이 충분히 투수성을 유지하는 조건. 자, 그래서 지금 내용에 보면 막히지 않는 조건과 투수성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정답을 보면 대문자 D 15%, 여기서 대문자 D 15%라는 것은 입도 누적 곡선상 15%에 상당한 침출수의 집 배수청, 필터 재료의 입경을 뜻해요. 그리고 소문자 D 85%라는 것은 입도 누적 곡선상 85%에 상당하는 침출수의 집 배수청, 주변 토양의 입경. 그리고 소문자 D 15%라는 것은 입도 누적 곡선상 15%에 상당하는 침출수의 집 배수청, 주변 토양의 입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문자 D로 표현했을 때와 소문자 D로 표현했을 때 뒤에 있는 숫자라는 것은 몇 %에 상당하는 침출수의
집 배수층에 해당하는 값이냐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 대신에 대문자 D로 표현을 하게 되면 필터 재료의 입경이 되는 거고, 소문자 D로 표현하게 되면 주변 토양의 입경을 나타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값을 나타냈을 때 필터 재료의 입경과 주변 토양의 입경의 비를 이용을 해서 값을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보시면 주변 물질이 막히지 않는 조건을 보시게 되면 필터 재료의 입경에서 주변 토양의 입경을 나눠줬을 때 5보다 작으면 돼요. 그래서 대문자 D 15% 나누기 소문자 D 85%의 B가 5보다 작은 경우는 물질에 막히지 않는 조건이에요. 반면에 투수성을 유지하는 조건, 투수성은 섬에 드는 거죠. 그래서 투수성을 만족하는 조건은 D 15%에서 대문자 D 15%에서 소문자 D 15%가 5보다 작은 경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답란을 작성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소문자 D와 대문자 D가 의미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필터 재료의 입경은 대문자 D로 표현하고, 그리고 주변 토양의 입경은 소문자 D로 표현한다는 것이 핵심이 되겠죠. 자, 그리고 1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쓰레기의 선별 분리 방법 6가지를 쓰시오. 자, 쓰레기를 선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필기에서도 많이 봤죠. 스크린 선별법, 그리고 세카트 선별법, 스토너 선별법, 손 선별법, 공기 선별법, 광학 선별법,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를 서술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요구하는 개수만큼만 여러분들이 서술을 해주시면 되죠. 자, 그리고 14번 문제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폐기물 매립 후에 발생되는 생성가스 농도 변화를 4단계로 나누어서 간단히 설명하시오. 자,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는데 1단계는 호기성 단계, 2단계는 현기성 비메탄 단계. 왜 현기성 비메탄 단계라고 하느냐면 보통 우리가 현기성이라고 하면 메탄가스가 발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2단계에서는 현기성인데도 불구하고 메탄가스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현기성 비메탄 단계라고 그래요. 그리고 3단계에 들어가면 이제 메탄이 발생해서 축적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4단계라고 하면 완전히 현기성이 이루어진 정상적인 현기 단계라고 해요. 그래서 각각의 단계에 갈로의 단계를 적어주시고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1단계에서 호기성 단계라고 했는데, 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산소와 질소가 감소를 합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생성되기 시작하는 단계가 1단계예요. 그 말은 1단계는 호기성 단계이기 때문에 산소가 충분하잖아요. 그래서 산소가 소모되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한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리고 2단계 같은 경우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현기성 단계이기는 하나 메탄이 생성되지 않는 단계예요. 그래서 현기성 단계지만은 메탄이 생성되지 않죠. 그리고 대신에 수소가 생성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현기성 상태니까 SO4-나 NO3 등이 환원이 되는 단계, 현기성에서 환원이 됩니다. 호기성에서는 산화가 돼야 되겠죠. 자, 그리고 3단계는 메탄 생성 축적 단계. 메탄이 생성되면서 계속적으로 축적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4단계에서는 정상적인 현미 단계. 정상적인 현미 단계라는 것은 CO2와 CH4의 일정한 비율로 발생되는 단계를 뜻해요. 정상 현미 단계로 CH4와 CO2의 함량이 그 일정한 단계. 보통 우리가 정상적인 현미 단계에서 CH4는 55%, CO2는 45%의 일정한 값으로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4단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1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5번에 보시면 폐기물을 파쇄 처리할 때 장점 6가지를 쓰시오 돼 있어요. 그럼 파쇄를 처리한다는 것은 잘게 부순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잘게 부수게 되면 겉보기 비중이 증가하고, 그리고 비표면적이 증가해요. 그리고 입경이 균일화가 되겠죠. 자, 그리고 고가 금속을 회수할 수 있고, 그리고 운반비가 저렴, 그리고 연소가 잘 되죠. 우리가 연소는 태운다는 건데 태웠을 때 입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산소가 쉽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연소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입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연소가 잘 되고, 입자가 크면 클수록 연소가 잘 안 일어나죠. 자, 더불어서 여러분들 파쇄 처리의 장점과 더불어서 파쇄 처리의 문제점과 그 문제점에 해당하는 대책도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팁도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팁에 보시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파쇄 처리를 하게 되면 먼지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소음이 발생할 수 있죠. 그리고 발생되는 먼지를 통해서 병원균의 전파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대책을 세우느냐? 먼지가 발생하지 않게끔 집진장치를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소음이 발생하지 않게끔 방음장치를 설치하죠. 자, 그리고 병원균의 전파 가능성을 우리가 제거하기 위해서 살균 및 소독장치를 설치를 하시면 돼요. 따라서 말씀드린 것처럼 15번처럼 파쇄 처리를 했을 때 장점도 시험에 나오겠지만 팁에 나와 있는 파쇄 처리의 문제점과 대책도 지금 시험에서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같이 기억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1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아래의 보기에서 알맞은 것을 찾아 쓰시오. 자, 보기 1번 MBT, 2번에 RDF, 3번에 RPF, 4번에 AD, 그리고 5번에 EPR, 6번에 LCA. 자, 이제 문제 보면 1번에 생활 쓰레기 전처리 시설, 2번에 쓰레기 전환 연료, 3번에 플라스틱 전환 연료, 알루미늄 캔 선별법, 그리고 생산자 재활용 제도, 전과정 평가가 의미하는 것을 보기에서 골라 넣으라는 거죠. 자, 먼저 생활 폐기물의 전처리 시설을 우리가 MBT라고 하죠. 그리고 쓰레기 전환 연료는 RDF, 다른 말로 고형화 연료라고 하죠. 그리고 플라스틱 전환 연료는 RPF. 그래서 RDF는 고형화 연료, RPF는 플라스틱, P가 플라스틱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알루미늄 캔의 선별법은 우리가 AD, 그리고 5번에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는 EPR, 그리고 6번의 전과정 평가는 LCA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용어를 여러분들에게 테스트하는 문제가 되겠죠. 자, 그리고 1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바이오 SRF의 금속 성분 4가지를 쓰시오 되어 있어요. 그럼 먼저 바이오 SRF를 보시게 되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바이오매스, 솔리드 리퓨즈 퓨얼의 약자를 우리가 바이오 SRF라고 하는데 폐지류, 그리고 농업 폐기물, 그리고 폐목재류, 그리고 식물성 잔재물, 그 외에 에너지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환경부 장관이 인정해서 고시하는 바이오매스 폐기물로 만든 고형물의 연료를 우리가 바이오 SRF라고 그래요. 자, 그럼 여기에서 금속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것들은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어떤 금속 성분이 있느냐 하면, 자, 먼저 수은이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뮴, 납, 비소, 주로 이제 중금속이죠. 금속 성분이니까. 그래서 이런 중금속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문제는 여러분들 선배들이 시험을 친 다음에 문제를 복원을 해서 제게 보내준 문제를 제가 재편성을 해서 새롭게 만든 문제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시험을 치게 되면 문제를 복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원을 해서 제게 보내주시면 제가 후배들을 가르치고 책을 만드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꼭 부탁을 드릴게요. 복원된 문제는 어디로 보내시느냐 하면 제가 사용하는 메일로 보내주시면 돼요. 따라서 제가 사용하는 메일은 kwe7002@한메일넷입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꼭 부탁을 드릴게요. 자,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